자, 위치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 몇 개 예제를 좀 했던 것들을 다시 좀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위치 해석 기법, 체이스의 기법을 얘기하고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슬라이딩 블록 링크 기구라고 해서 여기 조금 있는 놈이 여기 뺑뺑 도는 거죠. 2번 링크가 이렇게 돌면은 이쪽 4번 링크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 링크 통상적으로 2번 링크가 입력으로 주어지니까 2번 링크의 이 각도 세타2라는 각도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퍼에서부터 요 3번 그 슬라이더의 중심까지의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각도 그거를 구해라 하는 게 이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죠. 그럼 이 문제는 벡터식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이 되죠. 여기서 지금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O4에서 O2, O2에서 여기 A, 그 다음에 O4에서 A 이렇게 되니까 요 O4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보면은 O4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O4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여기서부터 위치 벡터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이런 식이죠. 이게 그 식이죠. 그렇죠?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이게 A가 O4에서 A까지 벡터. 우리가 그 기호를 그렇게 쓰기로 했죠. 기준점은 안 쓰기도 한다. 기준점은 안 쓰기도 한다. 그래서 O4에서 A니까 A 다음에 사실은 O4라고 썼어야 되는 건데 O4를 안 쓴 것 뿐이죠. O4에서 O2까지 벡터. O4에서 O2까지 벡터. 그 다음에 여기서 O2에서 A까지 벡터. 이렇게 세 개 더한 거죠. 그런데 금세 얘기한 대로 O4에서 O2는 이건 정해져 있는 O4점과 O2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알려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O2에서 A는 이게 입력 링크니까 얘가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O4에서 A까지 벡터 이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그런 문제죠. 이거는 문제 중에서 사실은 뭐 가장 간단한 케이스죠. 케이스 1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벡터 알면 이거 하는 거는 사실은 뭐 풀이하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데 여태까지 배운 방법들 보면은 그 도회적인 해법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죠. 여기서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거 그린 다음에 이거 그린 다음에 이거의 크기 자로 재는 거죠. 도회적 해법이라는 건 자로 재고 각도기로 그려서 이 세타4 각도기로 재서 세타4 구하고 O4에서 요 A까지 요 길이를 또 자로 재서 크기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갖다 우리가 도회적 해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놈의 길이와 이 세타4 결국 이 방향이라는 건 이 세타4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구하는 방법에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배운 게 해석적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삼각함수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해석적인 저걸 보면은 그 코사인 정리에 의해서 이런 관계식이 A하고 그 세 개의 삼각형의 변 사이에 이런 코사인 정리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크기는 이 A로 이렇게 코사인 정리에서 바로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각도는 사실은 여기를 보면은 각도를 보면 세타4라는 게 여기서 이걸 얘기하죠. 이거 세타4 탄젠트 세타4 이걸 얘기하는데 탄젠트 세타4하고 요 탄젠트 요거하고는 요거하고는 서로 보각관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근데 요거의 탄젠트 값은 뭐예요? 요거의 탄젠트 값은 사실은 요 놈의 코탄젠트 값이죠. 요거의 코탄젠트 값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의 코탄젠트 값이라는 건 결국은 탄젠트를 갖다가 저거 할 때 요것분의 요거가 요 놈의 탄젠트니까 요것분의 요게 코탄젠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A에서부터 요쪽 Y축까지 거리하고 요 Y축 요
A에서 이렇게 내린 요 y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거의 비율을 비교한 게 바로 탄젠트 세타 4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요 밑에 있는 놈이 바로 A에서 y축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놈 크기로 보면은 그 다음에 요 놈이 그 A에서 y축까지 거리 내린 그 점에서부터 O4까지의 거리를 하나씩 더해 준 거죠. O4에서 O2까지 거리 더하고 그 다음에 그 O2에서 A의 코사인 값 이렇게 해준 값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세타2가 이게 2파이에서 세타2 이렇게 뺐기 때문에 세타2가 보면 여기서 90도를 넘죠. 세타2가.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이걸 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돼요. 코사인은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그 각도값이 마이너스라도 플러스 값을 갖고 이건 마이너스를 갖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호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정확한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해석적인 접근법이 도형을 보면서 이렇게 삼각함수 이렇게 관계로 해가지고 구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할 수 있고 제일 1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 반면에 부호 같은 걸 조심해야 돼요. 부호 같은 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부호를 잘못해서 틀리는 수가 있죠.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길이 재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 각도의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부호를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적인 접근법을 쓸 때는 그림에서 바로 이렇게 삼각함수 관계로 구하기 때문에 쉽긴 하지만은 그 부호가 잘못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해석적인 접근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배웠던 게 같은 문제를 복수 해석 방법을 써서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복수 해석으로 하는 건 벡터를 갖다가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그래서 X축 방향 성분은 실수부로 Y축 방향 성분은 허수부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걸 갖다 복수 해석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O4에서 A까지의 이 벡터를 이렇게 크기와 그 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소수로 나타내고 또 O4에서 O2까지는 수직 방향 성분만 있으니까 허수 성분밖에 없죠. 허수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J02, O4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열심히 얘기해서 내 목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 목소리 큰 건 참 좋은 건데 수업 시간에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잠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 잠시 얘기할 수도 있죠, 수업 시간에. 근데 계속 두런 수업은 안 듣고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O2에서 A까지도 역시 이렇게 그 세타2라는 그 각도를 이용해서 크기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수부는 실수끼리 허수부는 허수끼리 비교한 식이 이 식이죠. 이 케이스 1의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바로 풀려요. 케이스 4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보면 사실 그런 거 풀려고 복수 해석 방법을 한 거죠. 케이스 4 둘 다 각도 구하는 문제, 까다로운 문제였죠.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문제를 다룰 때 이 복수 해석 접근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수 해석 접근법을 쓸 필요가 없죠. 이 방법이 별로 그렇게 이 방법의 장점이 별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드러나질 않아요. 여하간 그래도 하여간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알기 위해서 실수부는 실수부대로 허수부는 허수부대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크기와 A의 O4에서 A까지의 크기와 그 벡터의 이 방향 결국 세타4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 두 식에서 그걸 구하려면은 구하는 건 이거 뭐 간단하죠. 이거 양변을 다 제곱해 버리면 이건 RA의 제곱이 돼 버리고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하는데 얘네들 다 아는 거고 얘네들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놈들의 제곱한 값이 RA의 제곱이라는 데서 RA 값이 바로 나오죠. RA가 구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RA분의 이놈이 이놈의 인버스 코사인 값이 세타4다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이 식에서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된다. 여하간 복수 해석 방법은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서 이렇게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 문제에 대해서는 평면기구학 문제에서는 평면에서는 x, y 이렇게 두 개만 있기 때문에 평면기구의 운동을 다룰 때는 이 복수 방법이 실수부, 허수부가 있으니까 딱 매치가 돼서 실수는 x축, 허수는 y축 이렇게 매치시켜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공간기구화가 되면 이게 방향 3개 같잖아요. x, y, z. 그러니까 이게 복수 해석 방법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가면은 이 방법은 쓸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앞에 다른 방법들은 뭐 얼마든지 물론 도해적 해석 방법 같은 거는 우리가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이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이지 못하고 그렇지만 저 해석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여기 나오는 이제 벡터 대수적 분법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제 공간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3개 컴포넌트로 나눠서 하면 되니까. 여기 보면은 벡터들을 갖다가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앞에하고 다른 거는 앞에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벡터죠 다. 이게 I hat, J hat는 요게 x 방향 단위 벡터, y 방향 단위 벡터입니다. 그리고 요 RA 코사인 세타 4는 x 방향 그 벡터 성분이고 RA 사인 세타 4는 y 방향 벡터 성분이죠. 성분의 크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 벡터로 표시하는 겁니다. 벡터로 표시하고 얘네들을 I 방향 성분과 J 방향 성분을 비교하면 요 앞에 있었던 실수부와 허수부끼리 비교했던 식하고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풀이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벡터 대수적 분법으로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복소수 해석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이 문제로 보면. 그렇지만 그럼 이게 흔히 이 두 개의 방법을 갖다가 배우면서 뭐 두 개가 별로 차이도 없는데 이게 왜 이런 따로따로 했나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복소수 해석 방법은 그 케이스 4 같은 경우에 바로 그 복소수의 그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더 쉬운 식으로 바꿔줘 가지고 그 두 개의 각도를 모르는 각도를 구하는 걸 갖다가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벡터 대수적 분법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 4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삼각함수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면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갈 수 있지만 그냥 삼각함수 지식만 가지고 있고 한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소 대수적 분법하고 차이는 바로 케이스 4에서 드러나는 그런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요새는 뭐 계산기가 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미지수로 다 넣으면 계산기들이 다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이게 여기 소개된 거는 사실은 우리는 이거 뭐 소개할 필요는 없는데 요즘은 뭐 이 책이 지금 저자가 미국에서 교육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미국의 수학 교육이 계산기 써서 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계산기 써서 하는 것도. 계산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툴이니까. 이게 좀 약간의 우리의 수학적인 그 지식과 두뇌, 사고의 발전에 계산기를 쓰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 의견들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여하간 편리하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뭐 별로 얘기할 적은 없고 계산기마다 이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계산기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절기구 문제는 이 문제는 여기 지금 사절기구가 여기 이게 베이스 링크, 그 다음에 이게 입력 링크, 커플러, 그 다음에 출력 링크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입력 링크가 2번 링크가 이렇게 돌 때 입력 링크의 이 각도가 주어졌을 때 세타2가 주어졌을 때
세타 3와 세타 4를 구하는 출력 링크와 이 커플러 링크의 길이는 사절기구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으니까 길이는 미지수가 아니고 그건 주어지는 거죠. 뭐 얘가 돌아갈 때 계속 변하는 건 뭐가 변하냐면 세타 3와 세타 4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 2가 주어졌을 때 세타 3와 세타 4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케이스 4에 해당하는 문제죠. 케이스 4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복수 해석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복수 해석. 그리고 그 우리 지난주 강의 노트의 제일 마지막 장이 바로 이 문제 푸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그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C 벡터에서 A, B의 방향 구하는 그 문제였는데 그게 복소수 써서 구하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그 똑같은 방법에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이게 왜 그 A 더하기 B는 C가 되느냐면 이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걸 기준점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가 주어진다는 거고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크기는 알고 방향을 모르는 문제죠. 그래서 케이스 4죠. 그래서 얘는 알고 왜? 얘는 어떻게 알아요? 이 베이스 이거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벡터가 이게 입력 링크로 주어지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가 주어지는 셈이에요. 이게 주어지고 얘하고 얘의 크기는 알고 얘하고 얘의 방향을 구하는 문제. 그게 케이스 4의 문제죠. 복수 해석 방법으로 바로 풀었던 지난 시간 강의 노트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 똑같은 솔루션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똑같은 솔루션. 여기 나오는 이 솔루션의 그 형태가 여기 세타 3와 세타 4라고서 나와 있지만 그 지난 시간에는 여기 뭐 세타 B, 세타 A 여기 세타 C 이렇게 해가지고 구했었죠. 그렇게 구했던 솔루션이에요. 이거 노테이션만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강의 노트에 나와 있던 것들이 A, B, C가 3, 4 여기 뭡니까 S로 바뀐 것 뿐이지 다 똑같은 것들이라는 걸 갖다 볼 수 있죠. A, B, C가 요거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똑같은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4의 제일 편리한 방법으로 이 복수 해석 방법 풀이할 때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케이스 4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케이스 4가 사실상. 그래서 요거는 뭐 지난 시간에 똑같이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여기서 다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시간에 마지막 강의 노트에서 이거 똑같은 문제 풀었었으니까 혹시 벌써 다 잊어먹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퀴즈 보게 돼 있는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좀 할 때가 됐죠. 그죠?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중간에 한 번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도 풀면서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야 그래야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또 중간고사 이렇게 가니까 10월 말경에 중간고사가 또 있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한 번쯤 이제까지 배운 걸 갖다 한번 쭉 리뷰를 하면서 문제들도 풀어보고 다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중간고사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의 머리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오래되면 잊어먹어요. 자,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방법 하나 안 다른 방법이 바로 이 체이스의 해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체이스의 해법이라는 것은 바로 벡터의 캘큘러스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미지수들을 구하는 거예요. 벡터 캘큘러스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자, 그대로 이용해서 구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풀려는 평면 이런 기구학에서의 문제는 결국 이 문제로 귀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로 귀결되고 이 문제에서 케이스 1이 C와 C 해트를 구하는 거였다면 케이스 2는 A와 B 해트를 구하고 케이스 3는 A 해트와 B를 구하는 거고 케이스 4는 A 해트와 B 해트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케이스의 문제에 대해서 뭐 도해적 해법, 해석적 해법 또는 복소 방법 또 벡터 방법 이렇게 그 네 가지들을 쭉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벡터 캘큘러스 그대로 하면은 첫 번째 케이스 C와 C 해트가 미지수다. 얘네들 다 알려져 있다. 이 벡터는 알고 있다. 그래서 C와 C 해트를 구하고 싶다. 결국은
결국 C라는 벡터를 알고 싶은 거죠. C라는 벡터를 어떻게 아느냐? A 해트와 B 해트를 알고 있을 때 A 해트에다가 I를 곱하고 B 해트에 I 곱하면 A의 X방향 성분, B의 X방향 성분이 나오니까 두 개 더해서 그거에다가 I 방향. 그 다음에 이거는 A 벡터에다가 J 해트 내적하면 A 벡터의 Y 방향 성분, B 벡터의 J 해트 내적하면 B 벡터의 Y 방향 성분. 두 개 더해서 그거의 J 방향 성분. 이렇게 표시하는 이게 솔루션이죠. 바로 C 벡터. 그럼 이게 솔루션이니까 이 벡터의 예를 들면 C와 C 해트를 구하려면 이 전체의 크기로 얘를 나눠주면 그게 C 해트가 되겠죠. 이걸 크기. 전체 크기 구하는 건 요놈의 자성 더하기 요놈의 자성을 루트 취하면은 바로 C가 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빤하기 때문에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빤한 거죠. 그래서 케이스 1은 너무 빤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뭐 자세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자, 케이스 2는 어떻게 푸느냐? 벡터를 이용해서 그대로 풀 때 케이스 2는 어떻게 푸느냐? 케이스 2는 A와 B 해트가 미지수일 때 그래서 결국은 A 해트와 B는 안다는 얘기예요. A 해트와 B는 아는 거. C 해트도 안다는 얘기고 얘네 둘만 모른다. 자, 그럼 원래 방정식은 C라는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양변에다가 A 해트 크로스 K 해트를 내적하자 이거. 이걸 왜 내적하냐? 이걸 내적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자, A 해트 크로스 K 해트는 A 해트의 수직인 벡터죠. 수직인 벡터예요. 그 성질을 이용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요게 A 해트면은 K 해트는 이 평면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손 법칙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게 이게 A 해트 크로스 K 해트라고 그랬죠. A에서 크로스 K 해트라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A에서 크로스 K 해트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 밑으로 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도니까 이쪽으로 가겠네요. 이게 여기 있으면은 A에서 K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게 맞나요? 그래서 A 해트 크로스 K 해트 이런 평면에 이렇게 되죠. 이게 서로 수직인 벡터죠. 수직인. 얘도 단위 벡터고 이 해트라고 표시한 건 다 단위 벡터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쓰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단위 벡터 크로스 단위 벡터가 단위 벡터가 되는 건 아니죠. 단위 벡터 크로스 단위 벡터가 단위 벡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위 벡터 크로스 단위 벡터가 단위 벡터가 되는 경우는 A 해트하고 K 해트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도 단위 벡터가 되는 것 뿐이지 아무거나 다 단위 벡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위 벡터 외적 단위 벡터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건 서로 수직인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인데 요 A 해트의 수직인 단위 벡터예요. 이건 벡터의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기본적인 지식. 여러분들 중에 또 벡터 캘큘러스 배울 때 제대로 잘 안 배워놔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조금은 섞여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지금 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하간 그런 단위 벡터를 갖다 서로 내적하면 이게 A라는 벡터는 A 해트니까 A 해트하고 이놈은 지금 서로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러면 0이 돼버린다 이거죠. 여기 첫 번째. 이게 0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쪽하고 이쪽 두 개의 항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미지수가 뭐라고 했어요? B 해트가 미지수라고 했죠. B는 아는 거고 요거 미지수고 요거는 알고 있는 놈이고 요것도 알고 있는 놈이고 요거는 알고 있는 놈이고 그죠? 요것도 알고 있는 놈. 그러니까 이놈은 알고 있고 이놈은 알고 있고 지금 여기서 B 해트를 모르고 있는 거죠. B 해트를 모르고. 그런데 자, 그러면 B 해트
B 해트하고 A 해트 크로스 K 해트 요것도 단위 벡터고 요것도 단위 벡터면 두 단위 벡터가 내적하면 뭐가 구해지죠? 저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 앞에서 이 용어를 배웠어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죠. 방향 코사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방향 코사인. 그 앞에서 배웠으면 배울 때는 그냥 그걸 배우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쓰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게. 이 방향 코사인이 방향 코사인 값이죠. 방향 코사인 이놈의. 그래서 그게 그 각도가 B 해트와 A 해트와 크로스 K 해트가 이루는 각도가 바로 방향 코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각도가. 그래서 이런 관계라면은 파이라는 게 이 방향 코사인 값을 나타낸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요거에서 지금 B분의 요거를 한 게 요 방향 코사인 값이니까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방향 코사인 파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파이 값은. 요거 아는 놈이고 요거 아는 놈이니까. 그죠? 아는 놈 두 개 분모분의 분자하는 값을 아는 거니까 그 인버스 코사인 취하면 파이 값을 알 수 있죠. 자, 방향 코사인이면 B하고 얘하고 이루는 각도가 파이라고 그랬으면은 그러면 저 B 해트라는 놈은 이놈도 단위 벡터고 얘는 단위 벡터인데 얘하고 또 수직인 놈 단위 벡터가 이거잖아요. A 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B 해트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수직이고 얘하고 얘하고 이루는 각도가 파이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뭐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요게 A 해트 크로스 K 해트고 A 해트인데 얘가 B 해트인데 B 해트하고 얘하고 이루는 각도가 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B 해트는 요놈에다 코사인 파이 곱한 거고 요놈에다 사인 파이 곱한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전혀. 이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B 해트를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엔 뭐 B 해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미지수가 A인데 B 해트 알면은 양변의 이 방정식에다 이번에는 또 여기다가 이 방정식에다 B 해트 크로스 K 해트를 갖다 곱하게 되면은 이번엔 이게 0이 돼버리죠. 이게 0이 돼버리고 얘만 남아요. B 해트 크로스 K 해트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A는 미지수니까 이게 A라는 벡터가 A 해트니까 A 해트 B 해트 크로스 K 해트 A 해트 크로스 B 이놈 환경 이게 요거죠. 여기 A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있고 B 해트 크로스 K 해트가 그래서 A는 이렇게 넣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곱한 것처럼 A 해트 크로스 K 해트를 곱하는 게 아니라 B 해트 크로스 K 해트를 곱하게 되면은 A 값은 그냥 이렇게 쉽게 구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보면은 이게 방향을 구하는 게 까다롭지 크기를 구하는 건 별로 까다롭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항상 방향 구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방향 구하는 게. 저 두 사람 깨워. 네, 둘. 저 뒤에 가서 좀 서 있어. 수업을 시작할 때 이야기로 두런두런 이야기로 시작하더니 이제 아주 취침으로 그다음에 연결되고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여기서 얘가 단위 벡터, 얘도 단위 벡터, 단위 벡터야. 요거하고 얘하고 관계가 파이야. 어? 그러면 얘가 요거의 코사인 파이 더하기 사인 파이 A 해트.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지? 뭐가 등호야? 뭐가 등호? 등호는 여기 있지. 여기 등호.
네가 얘기하는 등호는 어떤 등호? 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여기다가 A hat 크로스 K hat를 갖다가 양변에 곱해봐. 응? 그러면 A hat 크로스 K hat 내적 B hat지.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A hat 크로스 K hat하고 A hat 크로스 K hat 하면 뭐가 되지? 뭐가 돼? 그러니까 어? K hat하고 A hat 크로스 K hat하고 내적하면 뭐가 돼? 어? 그렇지. 1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A hat 크로스하고 A hat하고 A hat 크로스 K hat하고 내적하면 뭐가 돼? 0 되지.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가 바로 앞에 원래 그 저걸로 돌아갔지. 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내가 그렇게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설명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이해 잘 안 가는 사람들 이렇게 제해가지고 여기에 A라는 이런 벡터가 있다. A라는 단위 벡터가 있다. 얘하고 각도가 파이다. 그럼 A는 뭐가 될까? A는 코사인 파이 I hat 플러스 사인 파이 J hat 이렇게 쓰면 이건 이해가 가? 근데 저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지. 왜냐하면 기호가 뭐 많이 나타나면은 뭔가 복잡해 보이거든. 잘 이해가 안 가거든. 자, 그래서 요게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케이스 3. 케이스 3. 케이스 3는 뭐였냐면은 A와 B가 다 미지수일 때였어요. A와 B가. 그래서 이런 식은 굉장히 쉽다고 그랬죠. 이렇게 크기 구하는 건 굉장히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양변에다가 B hat 크로스 K hat을 갖다 내적하면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A hat니까 A hat B hat 크로스 K hat 분의 얘 하는 게 A고, 그죠? 나머지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A hat 크로스 K hat을 갖다가 내적하면은 그 다음에 B가 구해지죠. 똑같은 저걸로.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쉽게 금세 구해지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미지수라는 얘기는 A hat와 B hat는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A hat와 B hat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C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쉽게 이 A라는 크기와 B라는 크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케이스 3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까다로운 거는 케이스 4라고 그랬죠. 케이스 4가 까다롭다. 그러니까 방향이 섞여 있는 게 까다롭다. 방향이 섞여 있는 게 까다롭다 그랬어요. 크기만 나오는 거는, 크기 구하는 거는 까다롭지 않고 방향 구하는 게 항상 까다롭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향 구하는 게. 방향과 관련돼서는 도해적 해법에서도 봤지만 방향 관련돼서는 두 방향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에서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같은 값을 갖는 값이 두 개의 각도가 존재하고 이러잖아요. 탄젠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값이 하나로만 결정되면은 구하는 게 혼동될 것도 없고 비교적 쉬울 텐데 두 개씩 존재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뭐가 까다로운 거다 정리가 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좀 약간 혼란을 갖다가 좀 피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마지막 케이스죠.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은 둘 다 방향을 모를 때, 두 방향 다 모를 때.
자, 이럴 때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C 벡터라는 그 식에서 C 벡터는 알고 있고 A의 크기도 알고 있고 B의 크기도 알고 있고 두 A와 B의 방향을 모를 때 그게 이제 케이스 4예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이 밑에 식을 갖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우리가 C 벡터는 알고 있으니까 C 벡터의 단위 벡터는 C 벡터에 알고 있다는 건 C 벡터의 방향을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방향 C 해트를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그 방향을 뮤 해트라고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C 벡터에다 크로스 K 해트한 놈을 요거를 람다 벡터라고 하자. 그러니까 결국 요것도 단위 벡터고 요것도 단위 벡터니까 둘. 하나는 뮤라는 단위 벡터, 하나는 람다라는 단위 벡터를 갖다가 정의한 거예요. C는 C 해트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두 단위 벡터를 정의했는데 이 두 단위 벡터는 서로 수직이에요. 서로 수직이에요. 그죠? C하고 C 크로스 K는 수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 뮤와 람다를 이용해서 이 두 단위 벡터 평면에서 서로 수직인 두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A 벡터를 표시하자. 이거예요. A 벡터를 표시하자. 그러면 A 벡터를 갖다가 표시를 하면은 그 람다 방향 성분과 뮤 방향 성분을 갖겠죠. 그래서 람다 방향 성분은 U라고 하고 뮤 방향 성분은 V라고 하자 이거죠.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아직 U가 뭔지 V가 뭔지 모르는 거죠. U, V를 알면은 바로 A를 구한 거예요. 결국 A를 구하면 우리는 A 해트를 알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직 U, V는 몰라요. 여하간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렇게 표시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B는 뭐가 되느냐? B는 원래 C 빼기 A였잖아요. C 빼기 A. B는 C 빼기 A예요. 그러니까 C 빼기 A 해버리면은 C에서 A 빼면 C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게 C 빼기 A죠. C는 원래 C 뮤 해트였죠, 지금. 이게 C 해트가 C니까. C 해트가 C잖아요. C 벡터는 C 해트니까. 결국 C 벡터는 C 뮤 해트예요. 그러니까 C 뮤 해트. B는 C 뮤 해트에서 A를 뺀 거죠. A가 뭐냐면은 이거니까 뮤 람다 해트 플러스 V 뮤 해트.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죠. 이렇게 표시되죠. 자, 그래서 A는 이렇게 표시되고 B를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자, 이놈의 크기 A의 크기는 뭐예요? A 자승이죠.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A 자승이에요. 그러면 이거 U의 자승 플러스 V의 자승이 A 자승이라는 식이 나오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B 벡터의 크기는 B예요. 그러니까 요거 U의 자승 더하기 C 빼기 뮤의 자승은 B의 자승이죠. 두 번째 식이에요. 그죠?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쉬운 얘기. 이 그림은 아직 보지도 마세요. 이 그림은. 이거 지금 순전히 대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벡터 캘큘러스로 그냥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UV를 구하면 되는데 UV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A 벡터와 B 벡터를 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UV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식이 너무 쉽죠. 이거 풀어주면 이것도 U자승, V자승이 있고 여기 U자승, V자승이 있기 때문에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버리면은 U자승, V자승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고 이 오른쪽에 C자승 남고 이 두 배의 CV 남고 여기는 A자승 빼기 B자승 남고 그럼 이쪽에 있는 C자승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A자승 빼기 B자승을 이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두 배의 CV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이런 식이 되죠. V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죠. 뭐 대수 그냥 쉽게 산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쭉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내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풀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쉬운 계산이니까. 자, 그래서 V가 이렇게 결정이 돼버려요. V가 한 값으로 결정이 돼버려요. V 값이. 그럼 V가 결정이 되면은 여기서 V가 결정되면은 U는 루트 A자승 빼기 V자승인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U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자승 빼기 V자승이죠. 이건 U가 두 개의 값을 갖죠. 자,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갖다가 V는 항상 똑같지만 U는 두 개의 값을 가져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 그림이에요. 위에 있는 그림이. 위에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뜻을 갖는지를 그려놓은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U는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U, V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V고.
그래서 요게 C라는 벡터고 요게 A, B 또는 C 벡터는 이렇게 A, B 이렇게 두 개의 솔루션을 갖는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지금 풀이한 솔루션을 갖다 그려놓은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뭐 이 관계를 유추하려고 거꾸로 생각하지 말고 이 관계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관계에 의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케이스 4가 제일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체이스 방법을 쓰면은 굉장히 쉽게 이 케이스 4가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체이스 방법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 해석 방법도 뭐 장점이 있죠. 복수 해석 방법도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체이스 방법에 근거를 해서 이 체이스 교수가 만든 평면 해석 기구 프로그램이 원래 제일 먼저 소개가 됐고 드램이라는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3차원으로 확장시켜서 아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발전하게 되는 이게 아주 기초 그 프로그램을 디벨롭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구학적인 그러니까 키네마틱스와 관련된 그런 식들이고 다이내믹스로 가면은 이제 이거를 수식을 갖다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다이내믹스에서 유도한 그 방법은 그 가상일의 원리를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상일의 원리를 또 이용해서 운동방정식 2차원 평면기구의 운동방정식 유도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 정도는 아니고 한 대학원 과정 정도 돼야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상일의 원리에 대해서는 잠깐 후반부에 힘을 다룰 때 그때 가상일의 원리에 대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하간 여기서는 이 체이스 해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구에서 미지수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걸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뭐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해적 해법, 해석적인 방법, 그 다음에 복수 해석 방법, 벡터 방법, 여기 체이스 해석법, 뭐 한 5가지 정도를 쭉 이렇게 다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중간고사 문제나 이런 거 날 때는 그 5가지 방법을 다 골고루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문제 주고 아무 방법이나 풀어라 그렇게는 안 주고 요 위치 해석을 체이스의 방법으로 풀어라. 뭐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요 방법을 도해적인 방법을 풀어라 이렇게 주어지지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풀어라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배운 내용들을 잘 습득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나는데 나는 체이스의 방법을 풀어라 그랬는데 그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도해적인 방법으로 풀어놨다. 그게 맞았다. 그러면은 이 10점 그게 10점짜리다. 그럼 그건 한 3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 하는 얘기를 잘 듣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의외로 그렇게 문제를 내놓고 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대학원의 종합시험 문제를 내보면은 2문제를 내고 2문제 중에서 하나만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둘 다 풀면 안 된다. 하나만 풀어라. 둘 다 풀면은 잘못 푼 거 기준으로 채점한다. 그렇게 써놨는데도 2개 다 풀어놓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얘기를 도대체 듣질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이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도대체.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4가지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4가지 스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듣기예요. 듣기. 남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요구한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조직 안에서 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짓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나중에 읽을 때 천천히 시험 문제 읽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천천히 최소한 2번쯤 천천히 읽어서 내가 확실히 이해했다.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풀고 못 풀고는 둘째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천천히 한 2번씩 읽어보고 2번 읽어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1분도 안 걸리죠. 문제 읽는데 무슨 1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하는 이 신중함과 차분함을 갖다가 여러분이 갖추는 게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덤벙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거 내가 어저께 밤에 공부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이 문제를 냈지 하면서 덤벙대고 확 풀었다가 엉뚱한 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덤벙대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게 이렇게 해야지 덤벙대면 꼭 피해를 보는 수가 있으니까 덤벙대지 않도록 차분하게 항상 글을 읽는다든지 말할 때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분하게 말하고 차분한 태도는 그 대하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느냐 못 갖느냐는 거의 일의 성패를 갈라요. 일의 성패를. 벌써 딱 보고 나서 쟤는 이게 안 되겠다 하고 벌써 이 신뢰가 싹 사라지는 순간 아무리 그 다음에는 논리와 뭐를 갖다 들이대도 절대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고 그 차분함과 이런 거를 갖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그 테크니컬한 문제들을 대할 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는 게 우리가 지금 뭘 다뤘냐면 이렇게 사절기구 같은 문제에서 이 앞에서는 뭘 다뤘냐면 얘가 말이죠. 얘가 주어졌을 때 3번 링크와 4번 링크의 각도를 구하는 문제, 이제 방향을 구하는 문제를 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기구를 만드는 이유 중에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종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는데 3가지 종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링크를 돌림으로써 이 링크 시스템의 어떤 점이 속한 한 점이 어떤 궤적을 그리게 하고 싶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링크를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커플러 상에 이 커플러가 이거예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링크 하나 스트레이트 바를 하나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커플러 상에 이 커플러가 이렇게 생겨도 되고 여기 사각형이 돼도 되고 하여간 뭐가 돼도 상관없죠. 하여간 그래서 이 커플러 상에 한 점이 어떤 궤적을 그릴 것인가 하는 게 관심의 초점이고 내가 그걸 갖다가 에어포일 형상을 갖다 그리게끔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싶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난 무슨 타원 비슷한 그런 걸 만들고 싶다.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 무슨 어떤 특수한 형상을 갖다가 만드는 기구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자 결국은 이런 문제로 귀결이 돼서 이 P점의 위치를 구하는 문제로 가는 거죠. P점의 위치. 뭐에 대해서 이 O2에서 P까지 이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사절기구에서 이 세타2가 주어졌을 때 이 세타3와 세타4를 구하는 거는 케이스 4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그거 풀이하는 방법은 지금 앞에서 복수 해석 방법 또 체이스의 방법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건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한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반복하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왜?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 학습이 필요하죠. 그걸 내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태권도를 배운다고 그랬을 때, 태권도 배우는 그 뭐 품새나 무슨 뭐 하는 거나 이런 걸 갖다가 아주 고단, 고수가 하는 걸 갖다가 그 비디오로 딱 본다. 한번 딱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알았다고 해서 내가 고수가 되는 게 아니죠, 절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갖다 한번 딱 풀어줬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해가 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그렇게 착착 풀 수 있느냐? 안 되죠. 그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딱 뭔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게 딱 각인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아주 쉬워요. 한번 딱 익히면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굉장히 넓은 범주입니다.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까지도 다 보통 사람이에요. 천재가 아니고. 천재는 그것보다 또 더 뛰어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 걸로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마치 태권도를 한번 다 봤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수히 프랙티스를 해야, 피지컬하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그 수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멘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멘탈한 것도 프랙티스를 계속 해야 자기 걸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끔 가다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시는 거 보면 되게 쉬운데 내가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립니다. 그거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권도 9단짜리가 태권도 대련하는 거 보니까 아주 다 쉽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해가 됐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두들겨 맞더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만일에 하루아침에 되는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이걸 듣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쉬운 걸 뭐하러 배웁니까? 남들도 그렇게 쉽게 해버릴 테고 그런 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쉬운 거를 배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이 성경에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바를 파하느니라.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한테 동력학 들은 사람들도 그 얘기를 내가 해줬었는데 역학 굉장히 어렵죠.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의 성에 도전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구동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데서 아무도 지키지도 않은 데 가가지고 이거 내 거다 하고 거기 차지하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용사의 성에 어려운 문제를 도전해서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쉬운 길로 자꾸만 가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렵다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왜?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자기 걸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은 그만한 대접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학습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어렵다고 해서 짜증낼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점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하간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프랙티스 이 문제에서 세타 3, 세타 4 구하는 건 이미 구했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이 P 구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타 3를 알고 있으면 세타 3를 알고 있으면 세타 3에다가 알파 구한 게 이 각도죠. 이 AP라는 벡터가 수평과 이루는 각도가 이 알파는 정해져 있잖아요. 주어진 거죠. 이 알파는 이 커플러 상에서 이 알파라는 각도는 정해진 거죠. P점의 위치를 내가 지정하는 순간 알파는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알파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 값은 또 주어진 값이에요. 그러니까 세타 3에다 알파를 더하면 바로 이 AP라는 이 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서 O에서부터 P까지의 이 벡터는 O에서 A라는 벡터, 이건 입력이니까 주어지는 거고, 더하기 A에서 P라는 벡터인데 A에서 P의 길이는 정해진 거고,
각도는 알파 플러스 세타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만일에 복소수로 나타낸다면 AP라는 놈이 이 복소수가 뭐예요? AP라는 이놈의 크기에다가 이 익스포넨셜에다가 J 세타 3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복소수로 표시하면 바로 이게 복수 해석법에서 우리가 벡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세타 3 구하고 나면 알파는 정해졌으니까 그냥 해를 구하고 이건 정해지고 이것도 정해지는 거니까 솔루션 그냥 구해지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쓰여져 있는 겁니다. 조금 장황하게 뭐 이렇게 여기 저 케이스의 솔루션으로도 구해놓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장황하게 해놨지만 케이스 솔루션으로 이번에는 케이스의 솔루션으로 방향 여기서 요놈과 요놈 이게 방향들이죠. 요게 두 개의 링크의 그 카플러 링크와 그다음에 출력 링크의 방향들이죠. 방향한다는 건 세타 3, 세타 4 한다는 얘기예요. 방향한다는 얘기는 방향 알면은 그놈의 방향을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방향을 알면은 그 방향 유닛 벡터에다가 I 벡터 내적하면은 바로 그 벡터와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세타 3, 세타 4가 그렇게 다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벡터에 대한 지식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들은 다 쉬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세타 3, 세타 4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구하는 뭐 세타 3, 세타 4 구하는 방법 중에 복수 해석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요 바로 전에 체이스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 얘기를 했는데 그 체이스 방법을 여기에 사절 기구에 적용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세타 3, 세타 4 구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 P점에 커플러상의 한 점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이 위치 벡터 이거는 복소서 표시하면 이 A라는 벡터와 A에서 P까지 벡터 더한 건데 A라는 벡터는 요거고 이거는 그냥 다 주어준 거죠. A의 크기와 방향 이렇게 복소서를 표시한 거고 그다음에 A에서 P까지는 A에서 P까지의 크기와 A에서 P까지 그 방향은 세타 3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한다.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어려운 거 하나 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혼자 할 이런 게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건 뭐냐면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혼자 하려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죠. 여러분들도 훨씬 잘 벌써 먼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거를 갖다 잘 이해를 하면 불필요한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예술 리포트 한번 미리 보고 들어오라는 건 내 강의 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예술 리포트 한번 작성해서 들어오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강의 시간에 정신 차려서 듣고 나면 이 내용 되게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몫으로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환경은 조성하죠. 그거를 문제를 풀어라. 문제를 많이 풀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꼭 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로 퀴즈도 보고 그걸로 이밸리에이션 하겠다. 이렇게 이제 환경은 조성하지만 하느냐 안 하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벌써 이렇게 앞에서 듣다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상당히 학기 초에는 지금 많이 집중들 하고 대부분 그래서 좋은데 이게 듣다 보면 벌써 딴청 피우고 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도 벌써 눈초리를 보면은 벌써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눈초리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구나. 멍하니 앞을 보고 있는데 벌써 눈이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경우죠. 뭔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때 혼자서 막 끙끙대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끙끙대고 막 솔루션 매뉴얼 찾아다가 막 혼자서 끙끙대면서 막 외우느냐고 그냥 외워서 막 공부를 하고. 그 아주 지혜롭지 못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구해야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병진운동, 회전운동
이 평면 운동할 때 병진 운동, 회전 운동 얘기가 나오면서 변이라는 건 위치가 변한 양이 변위죠. 말 그대로예요. 영어로는 displacement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말보다 오히려 포지션의 변화, 우리말로는 포지션의 변화가 변위죠. 위치의 변화. 그래서 변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치의 변화. 그래서 우리말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냥 위치는 포지션, 변이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말이 더 변이 쉽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원래 위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위치는 기준점이 정해져야 위치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랬어요. 기준이 정해져야 그거에 대해서 위치를 정하니까. 그런데 변이는 그게 없어요. 기준점이 없어도 상관없죠. 기준점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그 움직인 양만 따져주는 거니까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변이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변이는 기준점과 상관없다. 그런데 여기 설명한 건 뭐냐면 한 링크 위에, 한 강체 위에, 평면 운동을 한 강체 위에 두 개의 점이 있다고 그랬을 때 P라는 점이 이 강체가 움직이면은 P라는 점도 움직이고 Q라는 점도 움직이는데 그 두 개의 움직인 점, 그러니까 P와 Q 사이의 차이와 또 P가 움직여서 간 점이 P'이고 Q가 움직여서 간 점이 Q'이라고 했을 때 Q'과 P 사이의 그 벡터, P'과 Q'을 연결하는 벡터와 P와 Q를 연결하는 벡터가 그 두 개가 병진 운동을 하면은 같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병진 운동이라는 어떤 게 병진은 이렇게 움직이는 병진 운동이죠. 그래서 내가 동력학 시간에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병진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회전 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회전 운동은 이렇게 도는 게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 병진 운동을 하게 되면 무슨 특징이 있느냐? 이 강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병진 운동했을 땐 동일한 위치 변화가 일어나죠. 변이가 일어나죠. 동일한 변이가 일어나요. 얘가 일어나는 변이나 얘가 일어나는 변이나 똑같죠. 평행하게 패러럴하게 움직이니까. 이 각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거에 각도 변화. 회전 운동이 있을 때는 두 점의 변이가 달라지죠. 두 점의 변이가 일반적으로 달라집니다. 같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여기 써놓은 거는. 그 얘기를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자, 그러면은 변이라는 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변이를 얘기를 할 때 변이를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이를 관찰을 하는데 어디서 관찰하느냐 이거. 어디서 관찰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하철이 움직인다. 그런데 지하철에 손잡이가 있다. 이렇게 옆에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 잡는데 지하철을 타고 있는 사람이 이 손잡이의 변이를 지하철에 막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손잡이의 변이를 관찰하면 안 움직여. 변이가 없죠. 자기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서 플랫폼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은 걔가 손잡이가 막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변이는 뭐에 의해서 달라진다? 내가 어디서 관찰하느냐 하는 그 관찰 기준 틀에 대해서 달라져요. 어디서? 관찰자가 위치한 강체. 즉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플랫폼에서 관찰했느냐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그 전철에서 관찰했느냐. 그 플랫폼과 전철은 다른 강체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관찰했느냐에 따라서 변이는 달라진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은 영어로는 apparent displacement. apparent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관찰 변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변이는 관찰자가 속한 강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거는 기준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디 속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 변이라는 말이 나오고, 만약에 절대 기준틀, 공간에서 안 움직이는 그런 강체, 그런 강체가 실제로 있느냐? 그거는 뭐 사실상 일반적으로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 강체에서 관찰을 했다면은 그렇게 안 움직이는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변이는 절대 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절대 변이. 그런데 내가 일반적인 어떤 기준틀, 그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하간 거기에 속해서 사실은 지구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도 돌고 있어요. 거기에 속해서 내가 관찰을 했다. 그때 생긴 변이, 이거는 관찰 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쓰고 시작하는 건 나중에 그 용어를 이용해서 더 높은 개념들을 수준의 개념들을 갖다 설명하려고 지금 이런 용어들을 정의를 해서 그 용어의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용어의 의미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이 관찰 변이가 결국 나중에 관찰 속도, 관찰 가속도로 다 연결이 됩니다.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서 관찰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예를 들면 여기 요 모서리점, 요거의 속도가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 다 0이라고 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구에 속해서 지구에서 관찰한 요 점의 속도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주 바깥에서 나가보면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지구가 4만 킬로를 갖다가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0이다 하는 거는 내가 어디서 관찰했을 때 그게 0이라는 얘기냐? 그걸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추가해서 아주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역학을 중심으로 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기계공학에서 중요한 게,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그 가속도, F는 ma 할 때 가속도, 그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냐? 그게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가속도인 거예요. 그게 아무 가속도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그 가속도를 가지고 그 가속도로 운동방정식을 해석하면은 거기에는 오차가 내포되는 겁니다. 오차가. 그 오차가 어떤 문제는 굉장히 작아서 무시할 만한 오차도 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포병으로 군대를 가서 포병할 때는 지구의 회전 효과를 고려를 해서 이 포의 탄착 지점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요. 그러면 그때는 지구를 갖다 움직이지 않는 기준틀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절대 기준틀이라고 보지를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방정식, 거기서 A 값은 절대 기준틀에서의 가속도다. 관찰한 가속도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틀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상에 모든 게 다 떠다니는데, 은하계 중심에다가 잡아놓는다 한들 은하계도 떠다니는데 움직이는데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 기준틀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푸는 겁니다. 가정을 하고 푸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풀어도 그놈이 오차가 별로 안 되는 문제는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 오차가 커지면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문제들에서 대부분의 우리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에서 다룬 문제들은 지구가 그 우주 공간에서 고정돼 있다 이렇게 하고 풀어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등장하는 가속도는, 그거는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가속도라는 법칙이에요.